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년째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는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못생겼으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땐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죠. 중학교 사춘기 시절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폭식까지 하게 되었다 보니 전 못생긴 데다 뚱뚱해지기까지 했네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절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도 원망스러웠고 외모로 사람을 판별하는 세상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난 이렇게 생겨먹어서 잘못한 것도 하나 없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못생기고 싶어 못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고등학교 시기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언제 다른 친구, 아니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너무 무서웠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은 저의 인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는 중퇴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 한동안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신께 기도했죠. 나를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예쁜 얼굴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영화도 아니고 그런 기적적인 일은 일어날 일 없었죠. 1년을 그렇게 보냈으니 달라진 건 오히려 늘어난 얼굴과 여드름과 몸무게뿐 여전히 전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앞으로 달라질 것 없는 인생인데 차라리 지금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과 작별할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리석은 선택일 거고 저 역시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도까지 해봤는데 그날의 고통은 지금도 잊질 못해요. 참 끔찍하더군요. 그 고통에 의해 저는 곧장 후회를 했어요.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사실 그 상황에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뿐이에요. 살고 싶다. 정확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겠지만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른 채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엔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끈이 끊어진 거예요. 네, 그놈의 뚱뚱한 제 몸무게 덕분에요. 바닥으로 떨어진 저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방금 전의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뚱뚱한 몸무게가 내 인생 처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은 어딘가에 분명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 후부터 저의 인생은 조금이지만 달라지게 되었어요. 더는 제 못생김과 뚱뚱함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어찌됐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주위엔 친구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늦게나마 시작한 공부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머리가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하긴 하루 종일 1년 동안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검정고시도 통과를 못할 리는 없겠죠. 저는 검정고시를 어렵지 않게 통과한 뒤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 학교에 간호학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다만 학교는 곧장 들어가진 않았어요. 비록 생각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다시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사실은 예전에 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곳에 가서 나는 또 놀림, 괴롭힘, 나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쉽게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예뻐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얼굴에 수술을 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성형은 못했지만 살을 빼고 꾸미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피부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팩을 했고 1년 동안 안 해본 다이어트라고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죠. 그 결과는 살은 겨우 어느 정도 일반적인 체형은 될 수 있긴 했는데 역시나 얼굴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외모에 저는 또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하지만 이번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럴 때면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순간에 그 고통이 다시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 세상도 떠나려고 했었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어? 일단 학교에 다녀보고 난 뒤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제가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 생각 없고 철없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달라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기준으로는 너무 따뜻했어요. 그 누구도 저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줬죠. 저의 친구가 되어준 아이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미팅을 같이 나가자고 한다거나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음에도 전 여전히 남자는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 특히 놀리고 괴롭혔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못생긴 저에게 호감을 가져줄 남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저조차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다는 거. 그 사실이 전 너무도 고맙기도 했고 친구들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 역시 소중하고 귀중한 한 사람, 친구들에겐 정말 좋은 친구가 됐다는 사실이요. 물론 미팅이나 소개팅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는 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너무 뻔했거든요. 사실 외모라는 건 이성 간에 더욱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까지도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애초에 연애는 제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만 하자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일 수도 있어요. 제 의지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과수석도 하게 되었고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간호사 시험에도 금방 합격을 했어요. 생각보다 저에겐 공부가 적성이 맞았던 건가 봐요. 그리고 그 후 전 한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군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제 꿈을 꺾을 요소는 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하려고 했죠. 못생긴 만큼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절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업무상으로도 항상 성실하기 위해 부지런을 떨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노력이 참 이상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더군요. 병원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한 남자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해주었죠. 환자들에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일이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번씩 너무 힘들어서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참 대단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 얼굴로 웃어봤자 뭐가 예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 밥을 함께 먹자고 하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 정식적인 만남을 제의하더군요.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요. 네, 그게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참 착해요. 괜히 그 병원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다는 건 지금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주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여전히 익숙하지도 않고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죠?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이라는 말이요. 그것처럼 화려한 꽃에도 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저희 시누이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집안 사람들은 참 외모가 타고난 건지 시누이도 정말 예뻤어요.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작은 얼굴에 크고 예쁜 눈, 오똑한 코, 깨끗한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정말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예뻤어요. 시누이는 어릴 땐 슈퍼모델 대회까지 출전했었다고 하더군요. 비록 입상을 하진 못했지만 제가 실제로 봐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선 단연코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시누이라지만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성격은 외모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군요. 성격이 참 정말 지랄맞은 성격이라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시댁의 골칫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시누이라고 할 정도였고 매번 어디 가서 사고도 치고 싸움도 나고 저한테 하는 말들도 보면 아, 이 사람은 참 철도 없고 개념도 없다는 생각이 금세 들었어요. 겪을수록 그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이 단점으로 가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와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시누이에게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600만 원이나 되는 피부 관리를 끊었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이도 점차 들고 있기에 피부 관리는 좀 더 빡세게 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 정도의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생겼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시누이에게 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우리 사정에 600은 너무나 큰 돈이라서 빌려주는 것조차 해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더 했죠. 아가씨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너무 예쁘니까 우리 수준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건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추가로 한 그 말이 시누이에겐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제 딴에는 나름 시누이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었는데 시누이 입장에서는 우리 수준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나 보더군요. 제 말에 시누이는 발끈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이 뭔데요? 나까지 세연이랑 같은 급으로 엮지 마세요. 세연이는 못생겼으니까 부잣집 남자랑 결혼을 못한 거지. 전 아니거든요. 참나 기가 막혀서. 600도 다 투자금이에요. 외모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돌아오는 게 생기는 거지. 하긴 뭐 평생 못생기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시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로 저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잘 안 받아줬고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로 제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죠. 그럴 경우엔 남편이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해주긴 했지만요. 제가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던 것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얼마 뒤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저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느낌.
어릴 때 괴롭힘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전 알 수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그런 눈빛과는 다르게 이상하게도 저한테 살갑게 대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살갑게 커피까지 타다 준다는 말도 했죠. 그런데 그 커피를 타주는 것부터가 신우이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신우이는 커피를 저에게 주는 척 하더니 실수인 척 일부러 커피를 쏟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커피 좀 옷에 묻는 거야 빨면 그만이니까. 어릴 때 우유 몇 팩을 저한테 던진 애들도 있었는데요, 뭘.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신우이는 미안하다 하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자기 옷을 입으라고 가져다 주더군요. 그런데 그 옷이 무슨 5살짜리 애가 입는 건가 싶을 정도의 딱 붙는 자그마한 원피스였어요. 대학에 가기 전 제가 살을 뺐다고는 하지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 애도 낳고 난 뒤로는 다시 찌기도 해서 그 옷은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죠. 제가 그 옷을 보고 좀 난감해하자 신우이는 어머, 언니 그거 안 맞아요? 그거 프리 사이즈로 나온 건데? 아, 어떡하지? 내가 입는 옷들 중에 그나마 언니한테 맞는 걸로 가져온 건데. 그것도 안 맞는 거 보면 내가 입는 옷은 언니한테 다 작겠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줄 수 있는 옷이 없는데. 근데 언니랑 나 몸무게 한 20kg 이상 차이 나려나? 요즘엔 임산부도 몸 관리해줘야 돼요. 이참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좀 알려줄까요? 이러더군요. 그것도 아래 위로 제 몸을 훑어보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투로요. 남편은 그런 신우이의 말에 화를 내고 시어머니는 민망해하면서 자기 옷 가져다 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런 신우이와 제 남편은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걸까요? 외모는 물론 똑 닮았지만 제 남편의 성격은 정말 착하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환자들에게 잘 웃어줄 수 있는 거냐고 했었지만 남편도 친절함 쪽으로는 장난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남편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진 않죠. 심지어 남자들도 모두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니까요. 거기다 애초에 저의 내면만 보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신우이와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배에서 나와 같은 집안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리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날 일은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비하면 큰일이 아니었어요. 상처받는 거야 익숙하니까 힘들어도 속으로 묻고 덮으면 끝이겠지만 그 다음의 일들은 단순하게 상처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은 남편의 병원에서 발생했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을 그만둔 뒤에도 그 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그만둘 생각도 없지만 그 병원에서 저희 남편을 놓칠 생각도 잘 안 하긴 했죠. 줄 서가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만두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사람들과도 친합니다. 때때로 집에 동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일도 많았죠. 그런데 하루는 잘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시누이가 병원까지 와서 저희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깽판을 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전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감도 안 잡혔어요. 착실한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시누이가 저를 위해 저 대신 병원에서 깽판 칠 사람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 병원에서 깽판을 치고 있다던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언니, 오빠 직장 옮기게 해요. 어차피 소문나서 다니기 힘들걸요? 그동안 병원에서 이미지가 꽤나 좋았던 모양인데 이제 불륜남이 돼서 욕먹기만 할 거예요. 그동안 했던 행동들도 다 연기라고 환자들도 손가락질할걸요? 오히려 그동안 자기들이 속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화날 수도 있고.
저는 신우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있지도 않은 불륜을 만든 것도 그렇지만 왜 병원에 가서 깽판을 치며 남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지피는 거라곤 얼마 전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남편에게까지 감정이 있었나 싶어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대화를 해봤는데, 아, 맞다.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오빠가 저를 혼내긴 했죠. 그때 기분이 나쁘긴 했었지만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네. 오히려 잘 됐다. 맨날 툭하면 잔소리하고 화내는 오빠도 물 먹여주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렴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을까봐? 사실 저 요즘 잘 돼가는 사람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 소리는 또 왜?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병원의 의사예요. 아마 얼마 전에 온 분이니까 잘 모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건데, 우리 집안 사람은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이 면이 서겠어요? 아니, 내 면이 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자칫 결혼을 반대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남편 병원 가서 그 깽판을 쳤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화내지 마요. 화내니까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지네. 역시 새언니는 웃어야 그나마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뭐라고요? 아,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누군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나.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 집 의사랑 결혼하면 우리 오빠가 거기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것보단 훨씬 이득이에요. 생각해봐요. 의사 집안의 부자인데 우리 집을 안 챙겨주려고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집이라도 선물해 줄 수 있고 오빠한테도 무언가 떨어지는 콩고물 있겠지. 계속 물리치료사 하고 있으면 뭐해? 이런 걸로 크게 한 방을 챙겨야지. 안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10년을 다녀온 직장인데 그곳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아, 정말 그런 거지 근성이 담긴 말을 참 잘도 내뱉네. 그건 돈을 안 가져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손에 들어오면 또 달라질걸요? 그때 내 행동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텐데. 정말 대화가 도저히 통하지 않았어요. 신우이의 사고방식은 저와는 정말 너무나 달라서 이야기를 해봐야 같은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이는 결국 병원에 가서 해명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 뒤 저희 집을 떠나버렸죠. 그 뒤의 일은 너무 당연하게도 신우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몇몇 아는 사람들은 그게 오해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우이가 병원에서 깽판을 친 효과가 더 컸어요. 불륜남 딱지는 도저히 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환자분들의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심한 경우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꼬는 환자분들도 계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환자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도움은커녕 경멸이나 받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인데 탈모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의 고통을 잘 알아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그 공간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직장부터 관두고 마음부터 추스를 하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 대출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냐고 했지만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의 건강과 행복, 그게 우선이라고요. 결국 남편은 병원을 그만두었고 대출금도 너무 부담이 되어 집까지 작은 월세집으로 옮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우이는
뻔뻔스럽게도 얼마 뒤 그 병원의 의사와 결혼을 하더군요. 아니,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기어코 의사 집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 뒤 떨어지는 콩고물은 당연하게도 없었습니다. 그런 악독한 시누이가 저희를 챙긴다? 말이 안 되죠.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얼굴도 보기 힘들어지더군요. 애초에 콩고물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에게 미안함도 표시하지 않는 시누이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저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남편 친구분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도 그런 곳으로 복직하면 좋았겠지만 아기를 봐줄 사람도 필요했거니와 일단은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해야 했다 보니 제가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병원은 4명의 젊은 원장님이 있던 곳인데 분위기가 참 좋더군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서로 돕고 배려해주기도 했고 병원 내 직업 간에 혹은 서열 간의 기싸움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병원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저에게도 똑같이 잘해주었고요. 한 6개월 정도를 다니자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느덧 친구 같은 느낌으로 친해질 정도가 되더군요. 직장 동료답지 않게 개인사도 서로 공유하는 걸 꺼리지 않고 오히려 상담도 할 정도로요. 저는 그곳의 분위기가 살면서 느껴본 단체 공간 중 가장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간호사 한 분이 박 원장님 여자친구분 저번에 길을 가다가 봤어요. 길에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좋아라 하는 게 뜨겁던데요, 아주. 라면서 원장님을 놀리더군요. 그러자 원장님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은근히 자랑도 하시더군요. 어머, 지금 저희한테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솔로는 외로워서 살 수 있겠나? 농담이고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여자친구분 엄청 예쁘시던데요. 저는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봐도 예쁘긴 해요. 예전에 슈퍼모델 나간 경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저희도 얼굴 보고 싶어요. 사진 없어요, 사진? 사진 있긴 한데 보여드릴까요? 원장님은 곧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하나 업로드 하시더군요. 여자친구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 하나를. 그 사진을 본 다른 직원들은 모두 여자친구분에 대한 칭찬을 하고 은근히 원장님을 노리던 환자분들도 있었는데 다들 슬퍼하시겠다고 농담을 하고 있었지만 저만은 그 사진을 보고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름이 끼쳤죠. 그 사진에서 V자를 그리고 웃고 있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의사 집안에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제 시누이였거든요. 저는 일단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정확한 상황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침착하게 원장님께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신 건지, 어쩌다 만나시게 된 건지 등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그런데 만난 시점을 들어보니 시누이가 결혼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사귀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먼저 대시한 사람은 원장님이 아닌 시누이기까지 했고요. 엄청 행복해하는 얼굴로 자랑하듯 연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이 사실 제 시누이다, 남편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양심에 찔려서 그 뒤로는 원장님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도 힘들었어요. 도대체 우리 시누이는 우리 남편을 공경에 빠뜨리면서까지 결혼해놓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저는 사실대로 밝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할지 고민을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맞아요. 사실대로 밝히는 게 맞는 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시누이에게 어떤 결과가 될지는 불보듯 뻔해서 걱정이 됐어요. 비록 미운 시누이라고는 해도 제가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한참을 고민만 하면서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뜬금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문전박대하고 소금이라도 확 뿌리고 싶었지만 사람이 마음대로만 행동할 순 없겠죠. 부글거리는 속을 진정시킨 뒤 일단 맞이해주고 차를 한 잔 대접했어요. 자, 드세요. 고마워요, 새언니. 근데 집이 참 좁긴 하다. 사람 둘 앉으니까 꼼짝을 못하겠네. 여기서 사람이 살 순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자,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뭐긴요. 내가 콩고물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현금 있는 거 다 준 거니까 이거라도 봐주세요. 저는 신우이가 준 봉투를 받아보았습니다. 열어보니 돈 2천만 원 정도 되긴 했는데 참 그렇더군요. 당장의 생활비로는 큰 돈이겠지만 집을 다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또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만 아는 신우이가 웬일로 저희를 챙겨주려고 하니 마음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조금은 변한 걸까 싶긴 했죠. 그런데 근데 언니 요즘 먹고 살만하긴 해요? 요즘 병원 다니신다면서요. 얼마나 벌어요?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집에서 식모 한 명 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할 생각 있어요? 돈도 많이 줄 거예요. 남편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쁜 사람이 왜 그런 걸 하냐고. 새언니는 살 집도 좀 있는 게 힘도 셀 테니 우리 집 식모하면 딱이지 않을까? 뭐 그냥 내가 시키는 거 따박따박하고 내 말 거스르지만 않으면 되는데. 식모. 신우이 집에서 식모나 해라. 물론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긴 하지만 그런 모욕은 살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숱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번처럼 모욕감이 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식모 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모 역시 어엿한 직업이니까요. 다만 신우이의 말은 저에게 너희는 내 종이나 해라 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를 이렇게 만든 신우이가 하니 살면서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화가 참아지질 않더군요. 남편 머리는 아직도 한 주먹씩 빠지는데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인지 지금 그 원흉이 날 내려보며 저렇게 말을 하니 남편 생각에 신우이의 찰랑대는 머리를 확 잡아채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면서 화를 내본 적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란 쉽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저 신우이가 준 봉투를 다시 신우이에게 내던지며 정신 좀 차리라고 외친 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사라진 뒤에도 화는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죠.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 신우이에겐 나 역시 한 방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 얼마 뒤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식모 자리를 정말 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놀란 듯이 정말 식모 자리를 하겠다고요? 라며 반문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애초에 정말 식모 자리가 필요해서 말했던 게 아닌 저를 조롱하기 위해 꺼냈던 말이었겠죠.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깔깔깔 웃으면서 원하면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당장 내일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시댁 식구들 다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가자마자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들고 오라고 시키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말은 무시하고 들어간 뒤 신우이의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신우이는 시댁 식구들에게 못생겼지만 힘은 잘 쓰는 새언니라고 소개해주더군요. 저 팔뚝 보세요. 새언니가 가난하게 살아서 생활력이 좋아요. 택배 상자 드는 것도 쉽게 된다니까요. 봐봐요. 왜 안 들고 왔지? 언니, 그것 좀 들고 오라니까. 내 말 못 들었어요? 아, 택배 상자? 그 대신에 더 재밌는 걸 들고 왔는데
이것부터 보지 그래? 전 곧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신우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곤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절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죠. 그 사진의 정체는 바로 저희 병원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던 원장님과 신우이의 사진이었거든요. 신우이는 마당에 나오더니 모든 상황을 눈치챈 듯 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도. 제가 불륜은 내 남편이 아니라 네가 전문이었네 라고 하자 신우이는 곧장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 말이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앞으로 3가지 조건을 말할 테니 차례차례 제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는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했죠. 신우이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어요. 방법은 저희가 신우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패소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뒤 병원 측에 판결문을 게시하여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만들었죠. 첫 번째 일이 해결된 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이 부자라서 그런가 첫 번째 일보다도 더 쉽게 해결이 되더군요. 대출금도 없이 아예 집재로 구매해서 저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고 신우이가 묻혔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해주었어요. 모든 걸 현재의 남편과 저희 병원 원장에게 고백한 뒤 헤어지라고. 사실 이건 저희와의 일이 아닐지라도 응당 신우이가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밝혀질 일인데 공연히 애쓰지 말라고요. 그래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 신우이를 보고 저는 결국 원장님에게 사실을 조심스레 밝혔어요. 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 안 두겠다며 신우 집을 직접 찾아가 난리를 치게 됐고요. 하지만 신우이 남편은 신우의 여우 같은 홀림에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우이는 저희 병원을 찾아와 저와 원장님에게 약을 올리듯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병원 의사 만나 결혼하고 병원 의사 만나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알아? 다 내 얼굴 덕분이야. 솔직히 너도 내 얼굴 보고 연애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도 내 무기인 얼굴로 내 남편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 그러니까 바로 먹히더라. 니들이 아무리 용서받자 안 돼. 그러니까 그만 머리 쓰고 그만 좀 나대. 네가 언제까지 그 얼굴로 빌어먹고 살 줄 알아?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얼굴만 예쁘고 머리 나쁜 거 자랑하니? 나한테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다.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신유이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콧방귀를 꼈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저의 어깨를 세차게 밀치고 병원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장님께 그 다음 계획은 뭐냐고 물으니 원장님은 신우 시부모님을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낱낱이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거라고요. 그때 저도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하시길래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죠. 신우의 시부모님은 보통이 아니신 분들답게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당장 이혼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애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낫다며 당장 신우이를 불러들였죠.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시댁에 왔다가 시댁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우리 둘을 보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더니 곧장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네가 우리 집을 아주 만만한 집안으로 봤나 봐. 네가 그랬다며 얼굴 하나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얼굴 믿고 나대는 것들 다 무식하게 똥만 찬 것들이야. 그게 바로 너를 보고 하는 말이고.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쁠 것 같니? 여자야, 너보다 예쁘고 젊은 애들은 계속 나타날 텐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애들 소개해주면 그만이야. 이 세상에 너만 예쁘고 잘났는지 알아?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오늘부로 짐 싸들고 나가거라.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신우 시모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만 콕콕 하셔서 신우이를 있는 대로 짓밟아놨어요. 신우 시모는 신우를 문전박대하듯 내쫓고 난 뒤 저와 원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며 사람 목숨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용기 내주어 고맙다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결국 신우이 남편은 와이프보단 본인 엄마 말을 더 들었고 엄마 말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그 집에서 내쫓기듯 무일푼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지금 그 일을 겪은 뒤 신우이의 얼굴을 보면 예전에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더군요. 낯빛은 어두워지고 눈밑은 검어졌으며 그 비싼 피부 관리도 못 받게 되어서 피부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주름까지 생겼어요. 그야말로 욕심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신우이였다면, 신우이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좀 더 남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난 아름답지 않았던 덕분에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외모를 가지냐가 아니라 어떤 외모이든 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모두 남들을 위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